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재무제표 몇 가지 있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서, 이렇게 5가지를 재무제표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자산은 두 가지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자산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유동자산에 있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해야 하는 절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결산의 절차는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결산, 우리가 총계정 원장의 마감 순서예요. 총계정 원장의 마감 순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지 되겠고, 첫 번째는 전체 수익과 비용을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손익을 다시 자본으로 대체 마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주시면 됩니다. 잔액을.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총계정 원장의 가장 마지막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계정 원장의 마감 순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 주시고 계셔야 한다. 이걸 하기 이전에, 마지막 이 본절차 하기 전에 예비 절차의 기말 수정 분계는 이 앞에 있어요. 이 앞 단계에. 그래서 결산은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보고서 작성 절차가 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 이 이전에 시산표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죠.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이 있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걸 따져주시는 걸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회사가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배당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설정을 하게 되고, 배당을 하게 되니까 이익잉여금의 첫 번째인 이익준비금이라는 걸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해요. 맞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만약에 배당을 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니까. 그리고 삐리리 적립금들, 임의 적립금들을 모아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현금 배당 혹은 뭐 주식 배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 배당도 마찬가지 잉여금의 처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주식 배당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당연히 해야 하고,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용어의 정의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추정 판매 가격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 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뭐라 하는가? 5번 순실현 가능액. 순실현 가능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액. 또 다른 표현은 시가라고도 쓰는데 시가는 조금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지금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순실현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직접 재비용, 해당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판매가에서, 그래서 추정적인 판매가에서 직접 비용, 그러니까 실제 제품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우리가 순실현 가능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정상조업도라는 보기는 일단 정답은 2번이고, 정상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에 지금 현재 몇 프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 진행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 현행 대체 원가, 대체는 바꾸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래 A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품의 대체제, 다른 상품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혹은 그 상품을 만드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비. 그래서 우리 원가 회계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변동비 뭐야?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원가도 같이 증가하고 한 개당 가격은 정해져 있는 그런 원가를 우리가 변동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죠. 회계 1급 수준치고는 조금 어려운 용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기 상품의 입출 내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네, 아마 못 풀으신 분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평균법의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매입시마다 단가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매입시마다. 자, 그래서 문제 6번은 처음에 우리는 기초재고가 200개가 있었어요. 기초재고가 200개가 있었고 개당 150원, 그래서 3만 원어치가 있었다. 3만 원어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7일 날 매출이라는 걸 했어요. 몇 개를? 150개를. 그러면 원가를 따지는 거니까, 매출 원가를 따지는 거니까 170원은 잊어버리시고 원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가 150원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1호 5, 5, 25, 22,500원이
22,500원이 매출 원가가 발생을 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동평균법은 20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50개를 팔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잔액이 50개, 한 개당 150원, 7,500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재고가. 그리고 8월 2일 날 매입을 하게 돼요. 몇 개를? 100개를. 100개에 120원씩. 맞나요? 120원씩. 그럼 12,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평균 단가를 계산해. 매입시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총 150개가 되고 총 19,500원이 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130원인가? 네, 130원의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출, 다시 매출을 몇 개 했죠? 70개. 70개. 얘는 평균 단가가 얼마였다? 130원. 그러면 7, 7, 3, 21, 9,100원이 나가겠네요. 그럼 우린 지금 문제상에서 매출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22,500원과 9,100원을 더한 31,6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기말재고. 그럼 70개 팔았으니까 80개가 남아있고 개당 130원짜리니까 8, 83, 24 그럼 얼마예요? 1,400원인가요? 네, 그래서 1,400원의 기말재고액도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처음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팔지만 중간에 매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전에 남아있는 재고액과 우리 수량 합쳐, 금액 합쳐, 단가 고쳐. 그래서 새로운 단가를 계속 산출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런 거 문제 여러분들 꼭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사의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계속해서 유동부채예요. 언제든지 갚아야 하니까. 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단기 상환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 상환 갚을 목적으로 차입했으니까 단기 차입금. 그래서 유동부채에 해당하고요.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임차보증금이 있죠. 그렇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우리 암기하셔야지 되고 혹은 여러분들 그냥 임차보증금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들어가셔서 컨트롤 F 눌러서 임차보증금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럼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면 무조건 자, 우리 문제 8번은 영업외 비용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영업외 비용과 영업외 수익을 모두 삭제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업외 비용에는 우리 뭐 있어요?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무슨 손, 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서 무조건 지우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지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기부금 지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다 더하시면 됩니다. 다 더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3,050만 원이 나오나요? 3,050만 원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을 일단 먼저 지우고 시작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 9번. 제조원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정원가,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9번.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는 점점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1번 맞는 말이고 자, 2번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총액이 변동되며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같이 늘어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줄어들게 되어 있고 단위당 금액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간접원가는 개별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제조원가로 배부를 통해 제품에 귀속된다. 맞죠? 네. 자, 직접 노무비. 직접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변동비는 직접비는 다 변동비예요. 그리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변동 제조간접비가 변동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무조건 변동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 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한 경우는 그랬는데 자, 제가 완성품 환산량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무조건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수량 마이너스 기초수량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신다 했고 완성품 수량서부터 기말까지 계산하면 평균법 얘를 끝까지 계산하면 선입선출법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동일하게 나타나려면 둘이 같아지려면 뭐가 없으면 돼요. 기초 수량이 없어져 버리면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T자 계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가 있고 단기가 있고 완성 수량이 있고 기말이 있더라. 똑같이 기초가 있고 단기 착수가 있고 완성이 있고 기말이 있더라. 이렇게 봤을 때 평균법은 얘를 합산해서 완성품과 기말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고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먼저 완성시키고 단기에서 완성이 되고 단기에서 기말이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에서 기초가 만약에 없다면 단기에서 완성 기말, 단기에서 완성 기말 동일한 답이 나오더라.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번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 작업시간당 얼마인지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저는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실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연간 총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예정이 더 크면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숫자를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작업시간은 250시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조간접원가 과소 배부액이 250만 원. 과소가 250. 얘가 250이 더 크대요. 이쪽이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정 소비액이 2,750만 원이 되겠죠. 2,750만 원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예정 배부율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250으로 나눠주시면 하나, 0, 네. 11만 원의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실 수 있죠. 그냥 외우시면 자기 자리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2번.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선 원가의 구분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지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만 재료비에 해당하는 거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가공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 요소. 그럼 다 더하면 되니까 얼마 나올까요? 400만 원이 나오나요? 빙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재료비도 제조간접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공비에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다가 오늘 그냥 한 글자 두세요. 가공비는 뭐라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오히려 13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뭐뭐 있었죠? 담보의 제공.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 그리고 강제 경매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또 문제는 쉽게 풀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담보. 두 번째는 차량을 인도받았으니까 뭐 제품의 인도의 대가로 차량을 받았으니까 이건 둘이 서로 거래한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토지를 물납, 조세의 물납에 해당하는 거고요. 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 회계 1급의 부가세 문제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공급 시기로 옳은 것. 우리 장기 할부 판매, 기업 회계 기준은 재화를 인도했을 때, 회계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부가세법은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엄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부가세법에서는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5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우리 간주공급에 대해서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간주공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가 없지만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공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간주임대료도 실제 임대료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폐업시 잔존재와 사업상 무상으로 공급해 준 거 그래서 공짜로 공급 뭐 개인적 공급도 마찬가지고 사업상 증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구매 확인서
우리 구매 확인서 혹은 내국 신용장 또 혹은 로컬 LC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을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영세라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수출할 거예요. 수출할 건데 아직 당분간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경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1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외우셔야지 될 게 조금 많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 시험이 추세가 문제는 기본기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기본기에 많이 맞춰져 있고, 대신에 용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자꾸 시험 문제를 내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어느 정도만 충실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지만, 글자에 꽂히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